안녕하세요. 메리츠 시점장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산정특례 진단비 제목에서부터 저는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산정특례는 사실은 진단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병원에서. 주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혜택이나 또는 이제 산정특례 제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제목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산정특례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등 좀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급여 본인 부담금의 95%를 건보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상당히 줄어든다. 그런 제도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질환별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겪게 되는 게 이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겪게 되죠.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특약으로 나온 거는 요 부분,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에 대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 산정특례 그 교육을 하시는 걸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컨셉을 2대 질환 진단비,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쪽으로 몰고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진단받으면 주는 거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진단받으면 주는 건데,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중증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또 I67에서 산정특례 못 받으신 분이고요. 또 뇌질환에서 못 받으신 분, 주로 이제 뇌질환에서 많이 못 받으신 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분 이제 심장질환에서 지금 수술명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못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중대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이대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만 받아도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약관을 뜯어보는 거죠. 일단 산정특례 약관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 질환자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별표를 보도록 되어 있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질환 진단, 이 상황에서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별표를 좀 뜯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좀 따라가 보면 일단 뇌혈관 질환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어, 뇌혈관 질환의 상병,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 코드죠. 진단 코드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자가 해당 상병 치료를 위하여 별표에 또 별표가 또 들어가죠. 네.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또는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는 급성기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NIHSS가 5점 이상의 경우를 해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진단명 플러스 뭔가 다른 요건들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뇌혈관 질환 쪽에서는 I60부터 67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I7277Q 코드 좀 일부 들어가고요. 상해 쪽에서 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서 다른 부분 I60부터 62 여기는 뇌출혈 구간이기 때문에 급성기에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I63은 뇌졸중, 뇌경색이죠. 뇌경색 부분인데 뇌경색에서는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해야 되고 거기에 NIHSS 5점 이상의 판정을 받으셔야 된다. 예, 진단으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수술이 동반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판단한 것부터가 뭐예요? 얘네들 빼고는 순수하게 진단은 없다. 그래서 저는 진단비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수술 코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건 이제 약관에서 좀 보기 좋게 제가 뜯어온 거고요. 이런 유의 수술들이 적용이 되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를 급여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즉 얘네들은 다 우리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EDI 코드라고 해요. 행위별 수가 코드죠. 행위별 수가 코드인데 얘네들이 발생된다는 건 다 급여 수술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비급여 수술은 또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저희 1실종 수술비가 사실 급여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1실종 수술비도 이런 코드를 쓰거든요. 이 코드들을 가져다가 진단명하고 조합을 했을 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칠종 수술비에 대충 한 가지 I67 코드만 가지고 돌려봤을 때 다 나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 급여 수술이기 때문이죠. 비급여였으면 안 나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산정특례 진단비라는 게 결국은 수술과 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여 수술과 조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칠종 수술비랑 보상하는 방법이 매우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질환과 함께 수술 또는 이제 약물 복용이나 이건 약물 복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약물 주사나 또는 혈전용의 치료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전부 급여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급여 코드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코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실종에서 또 돌려보면 마찬가지로 일실종에서도 다 나갈 수 있는 코드들로 조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아 일실종과 산정특례는 지급 방식이 매우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약제 쪽에서는 이게 이제 전부 뭐냐면은 혈전용의 제고요. 얘는 이제 약물 복용을 하는 거 아니고 주사제 또는 우리가 혈전용의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한 약물 대표적인 약물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코드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얘네들은 셀 수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 행위별 수가 코드는 이런 식으로 책자가 되어져 있거든요. 책자로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의 코드들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을. 그래서 이 책자를 보면은 무려 몇 페이지? 129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깨알 같은 게 1297페이지나 있는데 아까 산정특례 제도에서 말하는 수술은 코드는 결국 숫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숫자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범위가 작다라는 거 우리 한번 좁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칠종 수술비랑 지급 방식이 엄청 똑같구나. 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일칠종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진단분류 코드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코드들이 하나 조합이 돼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얘가 뭐냐면 이렇게 큰 부락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628가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정특례 제도도 진단명 플러스 행위별 수가 코드, 진단명과 요 깨알 같은 얘네들이 조합이 돼서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산정특례 제도는 코드가 매우 단조롭죠. 세 가지 정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칠종 약관에는 628가지의 이 코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범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급 방식은 또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칠종 수술비하고 이렇게 산정특례를 비교하면은 또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죠. 1호종 수술비란 애가 따로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일칠종 수술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1호종 수술비가 요만큼이고 산정특례가 요만큼이고 일칠종 수술비가 요만큼일 거야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 산정특례 쪽에서는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아, 코드 수도 제한이 많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수술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 코드 자체도 엄청나게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범위가 엄청나게 작아요. 사실 동그라미 이 정도 크기 해줬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1실종하고 1호종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냐면 1실종 수술비가 범위가 이렇게 넓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다라고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도수정복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도수정복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탈구에서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골절에서 쓰는 게 있어요. 자, 의사 선생님이 어깨뼈가 빠졌다. 그걸 다시 집어넣어주면은 탈구에 대한 도수정복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보상이 안 돼요. 아쉽지만. 근데 골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골절에서 도수정복술은 이런 거죠. 팔이 부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뼈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뼈를 맞춰주고 여기에 깁스를 해줄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도수 정복술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를 돌려보면은 자 여기 코드가 나와 있죠. 아까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있는 코드라고 있고요. 관절 탈구의 도수 정복술, 도수 정복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표시가 잘못됐네요. 도수 정복술 요 코드 쓸 거예요. 762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 주민번호 넣고요. 진단 코드는 상완골의 골절 코드죠. 거기 시술 코드는 도수 정복수를 썼어요. 도수 정복수 했을 때 코드가 어떻게 나오죠? I28500이라고 나왔잖아요. 옆에 한글로 견부 및 상완골 골절 수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만약에 약관에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견부 및 상완골의 골절 수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3종을 보상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만 있느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검사만 해도 나가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좀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방광염이라는 게 있죠. 네, 방광염에서 많이 하는 검사가 또 방광경 검사가 있어요. 저는 방광경 검사만 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이거예요. 자, 이때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여기 또 이거 비수술이라고 돼 있죠. 네, 비수술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똑같이 제 주민번호를 넣고요. N30이 뭐냐면은 방광염 코드죠. 방광염을 진단을 받았고 나는 방광경을 해가지고요. 검사를 했어요. 어떤지 상태가. 코드가 여기 밑에 나오죠. L51 코드가 나와요. 약관에 찾아보니까 어때요? 일종에서 보상을 하고 있죠. 자,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수술, 시술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뭐 했죠? 그냥 검사만 했을 뿐인데 어때요? 코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여성분들한테 많은 유방에 조직이 생긴 거예요. 양성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뭘 했냐? 생검수를 한 거죠. 절개 생검수를 진행을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돌려보면 일단은 여성분 주민번호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N62 코드가 종양 유방의 양성 종양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C864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생검수죠. C864이 코드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게 뭐예요? J0900에서 옆에 기타 유방 및 애과 수술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즉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일종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종 수술비라는 놈은 참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7종 수술비는 예를 들면 수술 같지 않은 애들도 나갈 수가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구나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을 표시할 때 1호종 수술비가 우리가 범위가 되게 넓다고 생각하지만은 17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에 비금을 굳이 왜 쳐놨느냐라고 하면 이 비급여 수술 부분 때문에 제가 쳐놓은 거고요. 사실 비급여 수술에서도 척추 쪽은 인정할 수 있어요. 척추 쪽은 확실히 비급여를 많이 하죠. 맘모텀은요, 몇 종이냐면 1종에 불과해요. 갑상선 고주파 로봇 수술 다 뭘로 되죠? 특약으로 되고 얘도 마찬가지 저희 특약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특약으로 준비했을 때 보장이 엄청나게 크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커버가 돼 있고 사실 1호종 수술비에는 뭐가 약점이냐? 절단 그리고 절제 예,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다는 게 중요한데 17종 수술에 그게 없죠. 순전히 진단명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깨알 같은 코드 중에 조합을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술, 검사 이런 데에서도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산정특례는 말할 것도 없죠. 산정특례는요. 비급여 수술은 없어요. 일단은. 예, 비급여 수술은 없다. 급여 수술만 가지고 있고요. 진단도 순수하게 진단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죠? 뭐 24시간 이내 와야 된다라든지 NIHSS가 몇 점이어야 된다든지 뭐 급성기 와야 된다든지 뭐 그런 조건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로 봤을 때는 사실 17종 수술비가 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죠. 예. 하나의 일출종 수술비를 가입을 했을 뿐인데 사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산정특례라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전 진단비는 아니라고 했어요. 산정특례는 진단비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기만이에요. 그래서 산정특례를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산정특례 질환 수술비 그리고 가로 급여 정도 표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급 방식이 이렇다고 했어요. 특정 진단명이었죠. 플러스 특정 수술 조건식이 완성이 돼야 산정특례 보상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단만으로 되냐? I60부터 62까지는 진단만으로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급성기라든지 NICS라든지 입원 기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다. 그리고 심장 쪽에서는 약물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연간 위례가 사실은 왜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진단비라고 봤기 때문에 연간 위례가 참 좋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수술비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술비 쪽에서 연간 위례 보상하는 거 어때요? 그냥 소소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산정특례 진단비를 만드신 개발자들도 수술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얘를 연간 위례로 해줬을 것 같아요. 진단비 시각으로 보면 엄청 좋아 보이죠. 연간 1회 진단을 준다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수술비 측면으로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암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급 방식이 아주 유사한 일칠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칠종은 거꾸로 특정 질병 빼고는 다 되는 거죠. 예, 특정 질병 빼고는 다 된다. 그리고 산정특례 나가는 건 대부분 우리 쪽에서 나가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얘는 수술비지만 연간 3회를 보장을 하고 있다. 타사도 18종, 17종 있지만은 연간 3회 약관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이 포함된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어 보자면 산정특례 진단비 더하기 1호종 수술비를 하더라도 17종 수술비보다도 적겠구나. 예, 범위가 좁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굉장히 교육을 이대 질환 진단비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산정특례 진단비는 제목을 진단비로 썼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수술비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연간 1회 보장한다는 게 진단비 관점에서는 좋지만 수술비 관점에 그냥 소소한 내용이다. 그리고 암을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급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판매하시는 데 도움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